그래서 오늘 그 강의가 이제 세계 뇌졸중의 날을 기념을 해서 하는 강의인데요. 뇌졸중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뇌졸중의 날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바로 어제였는데요. 10월 29일. 여기 보면은 6명의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이 회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죠. 6명 중에 한 명은 자신의 일생 중에 뇌졸중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즉 이게 결국에는 나나 내 가족, 가까운 친척이나 지인이 생길 수가 있는 문제여서 굉장히 흔한 병이고요. 근데 흔하지만 중증도가 높죠. 그래서 1,500만 명이 생기는데 이들 중 매년 600만 명은 사망을 하게 되고 또 많은 수가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현황은 어떨까요? 국내에도 비슷한 트렌드를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65세 이상이 되면 뇌졸중 발생률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올해 드디어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죠. 즉 10명 중에 2명은 뇌졸중의 고위험군이 이제 65세 이상의 연령이 갖는 나라가 된 겁니다. 따라서 뇌졸중은 향후에 더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는 질병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뇌졸중 치료의 수준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비교하더라도 최상위권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뇌졸중은 이제 죽을 수 있는 병인데 그러한 사망률이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1990년대, 2000년대 초만 해도 뇌혈관 질환이 사망률의 원인의 1위 또는 2위였는데 한 2020년 현재 와서는 4위까지 사망률은 내려왔습니다. 다만 뇌졸중이라는 병 자체가 장애가 심하게 남을 수가 있고 살아있지만 이제 장애로서 좀 고통받는 시간은 더 늘어나게 된 현상도 보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사망률은 줄었지만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연수는 늘어나고 있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성인 장애의 제일 1등의 원인이 바로 이제 뇌졸중입니다. 그래서 뇌졸중은 현재는 장애를 어떻게 빨리 극복을 하느냐가 최대의 관건이죠. 뇌졸중으로는 경제 손실도 크죠. 의료 비용뿐만 아니라 간병 비용도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가장 많이 이제 회진을 돌거나 이제 외래에서 들은 말 중에 하나는 그럼 내가 왜 뇌졸중이 생겼는지 이걸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고 근본적인 질문이죠. 내가 뇌졸중이 있는데 그럼 나는 왜 뇌졸중이 생겼을까? 앞서 강의에서도 간략히 들으셨겠지만 뇌졸중이 생기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뇌졸중이라는 것 자체는 보통 피떡, 혈정이라고 알려진 혈관 내의 찌꺼기가 갑작스럽게 뇌를 공급하는 혈관을 막아서 그 막힌 뇌가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괴사가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의 병인데 그런 혈전이 생기고 막히는 원인이 바로 대부분은 뇌혈관 질환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동맥경화. 이 뇌혈관 벽에 여기 보시면 노랗게 보이는 지저분한 대부분 콜레스테롤이나 기름기나 염증이나 이제 산화 반응에 의해서 뇌혈관에 이렇게 기름기가 끼게 되고 이렇게 좁아지게 되고 또 이게 굉장히 지저분한 양상이 되면 여기가 잘 파열이 터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안에 피떡이라고 하는 혈전들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맥경화가 있는 혈관에 혈전이 생겨서 큰 혈관이 막히거나 또는 이러한 혈전이 혈류를 타고 흘러서 머리에 있는 뒤쪽 혈관을 막거나 하면서 뇌졸중이 오고요. 또 심장질환으로도 옵니다. 앞서 들으셨겠지만 이제 심장의 심방세동이나 아니면 심장에 염증 같은 게 있어서 심장 안에 혈전이 생기게 되면 그 혈전이 그 대동맥을 타고 목동맥을 타고 뇌혈관으로 가서 막게 되면 뇌경색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좀 독특한 병이긴 한데 뇌의 작은 혈관. 이 작은 혈관은 MRA로는 평가가 되지 않는 작은 혈관인데 이러한 작은 혈관들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괴사가 되면서 막히게 되면 역시 뇌혈류가 부족해서 뇌경색이 생깁니다. 그래서 비율을 따져보면은 동맥경화로 인해서 뇌경색이 생기는 게 뇌경색의 원인 중에 가장 흔한 한 30%를 차지하고 심장 질환에 의해서 뇌경색이 생기는 게 20%, 그리고 작은 혈관이 막히는 게 한 20% 정도 차지합니다. 그 외에 혈관 질환이 아니라 혈액 질환이 있어서 내 몸에 남들보다 혈전이 잘 생기는 체질인 경우 뇌경색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뇌경색의 원인을 구분을 하는 거는 이제 생존율이나 재발률에 이제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이제 작은 혈관이 막혔을 경우는 당연히 뇌경색 크기도 작겠죠.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생존에는 걱정이 없습니다. 1년, 5년째 생존율이 80% 이상을 유지하는데 큰 혈관이 막히게 되는 경우, 즉 큰 혈관에 동맥경화로 막히거나 심장에서 혈전이 떨어가서 큰 혈관을 막게 되면 뇌경색도 굉장히 크고 그로 인한 신경학적 장애도 심해서 그럴 경우에 이제 사망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심장성 뇌경색 같은 경우는 1년째 생존 확률이 한 70% 정도가 되게 되죠. 그리고 재발률 같은 경우는 이제 동맥경화, 즉 뇌혈관에 지저분한 찌꺼기들이 계속 남아있게 되면은 재발률이 높아지는데 나머지 원인들 중에서 역시 동맥경화에 의한 뇌뇌졸중이 원인이면 재발률이 높아서 이제 효율적인 약물 치료와 예방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경색은 중증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뇌경색이 생겼는데 어떤 분들은 저분은 뇌경색이 있다라고 했는데 정말 아무런 장애도 없어요. 잘 지내시고 계셔서 진짜 뇌경색이 왔던 건가 정말 의문이 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뇌경색으로 인해서 정말 심한 장애가 남아서 걷지 못하고 휠체어를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이제 뇌경색의 중증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와 같이 이제 작은 혈관이 막힌 경우에는 뇌경색도 경미합니다. 그래서 증상 자체가 초기에 마비나 감각 증상이 있다가 3달, 6달 지나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뇌경색 환자인 줄 모르는 상태로 아주 잘 일상생활을 하게 되죠. 그에 반해 이제 중증의 뇌경색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다시피 오른쪽 중대뇌동맥이라고 하는 혈관이 막혔는데 이렇게 큰 혈관이 막히게 되면 뇌경색이 생기는 부위가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데 뇌경색 크기도 커지게 되고 뇌 기능이 그에 따라서 손상되는 게 더 많죠. 마비도 심하고 그리고 그 마비가 결국엔 회복이 되지 않으면 장애로 남아서 혼자서 걷지 못하거나 아니면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뇌경색 전체 환자를 보면은 이러한 경증 뇌경색이 훨씬 더 비율이 많습니다. 보시다시피 경증 뇌경색은 전체의 반 정도는 경증 뇌경색에 해당을 하고 이렇게 중증 뇌경색은 전체의 한 10에서 20% 정도이기 때문에 뇌경색을 재발만 하지 않고 잘 회복이 되면 이제 큰 무리 없이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아까 뇌경색이 생긴 게 원인이 혈전 같은 걸로 뇌혈관이 갑자기 막혀서 뇌경색이 오는데 그 혈전이 생기는 건 기저에 동맥경화 같은 혈관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심방세동이나 심장에 염증이 있거나 작은 혈관이 막히는 그런 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 때문에 생긴다고 했는데 그러한 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은 왜 생기는지 그걸 이제 위험인자라고 하는데 많이들 들어보셨죠. 잘 알고 계시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과 그리고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한 잘못된 식습관, 운동부족 또는 흡연 등에 의해서 이러한 위험인자가 장기적으로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아까 말했던 뭐 동맥경화, 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이 발생하게 되고 그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혈전이 생기면 이러한 뇌졸중 증상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나이가 들거나 이제 내가 가진 유전적인 특질에 따라 즉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위험인자도 있지만 대부분의 위험인자는 우리가 교정 가능, 건강한 식습관, 운동, 수면 패턴 그리고 만성질환을 관리하면서 예방 가능한 우리의 범주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뇌경색은 전체의 80% 이상을 우리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럼 뇌졸중으로 병원에 오게 되면 어떤 검사를 받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뇌졸중이라는 게 뇌가 손상되는 병이기 때문에 뇌검사를 받습니다. 잘 아시는 MRI나 이제 CT 검사를 받죠. 이제 여기가 이제 MRI 검사인데 이제 급성 뇌경색은 이렇게 하얗게 보이게 되고 CT 검사에서는 급성 뇌경색이 이렇게 검게 보이는 형태로 보입니다. 이 부분이 뇌경색이 와서 뇌가 손상이 되고 손상된 과정이 진행 중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특수 검사로 이 혈류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뇌혈관이 막히면
뇌혈류가 떨어지고 그 뇌혈류 안에 있는 산소나 그 글루코스 같은 뇌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연료를 제공받지 못해서 뇌가 손상되는 건데,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부분은 뇌혈류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이 부분은 이미 뇌경색이 왔다. 이건 어떻게 살릴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여기 이쪽에 비해서 색깔이 이제 연두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은 뇌혈류가 떨어져 있어서 뇌가 충분히 기능을 하지는 좀 못하지만 뇌가 생존에는 지장이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이런 부분들은 이제 혈전이 더 늘어나거나 아니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뇌경색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뇌 검사를 하게 되고, 중요한 게 혈관 검사를 하게 되죠. 혈관 검사는 아시다시피 뭐 MRA, CTA로 하기도 하고 초음파나 혈관 조영술로도 합니다. 하는 목적은 원인을 파악하는 목적이 하나가 있죠. 내 뇌경색이 왜 왔는지. 그리고 이유를 알 수도 있고 치료 계획도 잡게 됩니다. 이와 같이 큰 혈관, 보면 좌측 MCA라고 하는 혈관이 막혀 있는 경우에는 환자분이 굉장히 병원에 일찍 왔다. 그리고 뇌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하면 앞서 들으셨던 시술적인 치료로 혈전을 꺼내는 치료 또는 혈전을 녹이는 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경동맥이 이제 심하게 좁아서 뇌경색이 온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혈전을 녹이거나 혈전을 꺼내는 치료를 하는 건 아니고 혈전이 더 생기지 않게 방지하는 혈전 억제제를 쓰면서 아까 말씀드렸 전 시간에 얘기가 됐던 그 스텐트나 경동맥 내막절 수제술을 통해서 이 원인 질환인 그 동맥경화를 치료를 해주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혈관 상태는 초음파로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검사가 아까 뇌졸중의 중요한 원인이 심장 원인이었죠. 그래서 심장의 전기적인 활동, 심방세동, 특히 고령에선 심방세동이 있다 없다, 발작성으로 생기는 분들도 있는데, 이러한 심방세동을 확인하기 위해서 심전도 검사를 하거나 또는 24시간, 길게는 일주일 정도 심전도 모니터링을 하는 기계를 가슴 피부에 부착을 해놓고 심방세동이 지나가는 흔적이 있는지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심장은 또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심장 안에 혈전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심장 기능이 떨어져서 혈전이 잘 생기는 상황인지 등을 평가를 하게 되죠. 그리고 혈액 검사도 이제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혈액 검사로 알아보는 거는 아까 혈관 질환에 선행하는 위험인자인 당뇨가 있는지 고지혈증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잘 조절이 되는지를 체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혈전을 만들어내는 혈소판의 수치가 너무 과도한지 아니면 혈액 응고인자가 이상이 있어서 내가 남들보다 혈액 질환으로 인해서 혈전이 잘 생기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검사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회진을 돌다 보거나 아니면은 외래에서 또 많은 이렇게 질문을 해주십니다. 뇌졸중이 경미하게 와서 다행히 잘 회복을 해서 일상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는데 내가 이 많은 약을 굳이 먹어야 될까? 나는 뭐 지금 뇌졸중 오기 전이랑 똑같은데 그래서 이 약을 언제까지 먹어야 되냐고 입원 중 또는 외래에서도 간혹가다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이제 쭉 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왜 그런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 저희가 이제 뇌졸중 환자들 처방전을 제가 이제 복사해서 붙여왔는데, 제가 근 1년간 제일 많이 약을 드시면서 퇴원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 이제 20가지 약을 드시면서 퇴원을 하셨죠. 사실 이런 것만 보면은 정말 약 먹다 지치고 이 약을 정말 언제까지 먹어야 될지 충분히 이제 고민이 되기는 하는 건데요. 결국에 뇌졸중 환자분들이 이분 뇌질환뿐만 아니라 심장질환도 갖고 당뇨질환도 갖고 뇌질환으로 인해서 우울증도 오고 치매도 오고 인지기능도 저하도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약이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적게 투약되면은 보시다시피 약이 한 5개나 6개 정도가 퇴원 시에 투약이 되는데, 이 약도 매일 먹으려면은 굉장히 힘들죠. 6가지 약을 시간에 맞춰서 챙겨 먹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렇게 약이 많이 들어가는데 과연 뇌경색 환자들이 어떤 약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왜 들어가는지를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뇌경색 환자들의 이제 약을 크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뇌경색이
혈전이 생겼기 때문에 그 갑작스럽게 뇌혈류가 부족해져서 뇌경색이 오는 거기 때문에 다음에 또 그분들은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는 약들이 다음에 또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혈전을 예방하는 또는 기존에 있던 혈전이 더 커지지 않도록 혈전 진행을 억제하는 항혈전제라는 이름의 약물이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항혈소판제와 항응고제로 나뉩니다. 항혈소판제는 이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아스피린과 같은 약이 포함이 되고 더 좋은, 더 후대에 개발된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이제 클로피도그레, 실로스타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응고제는 주로 심장 안에서 혈전이 생길 경우에는 이 혈소판과 더불어 응고인자가 과활성화돼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항응고제를 쓰게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와파린이라고 하는 복용하기에 굉장히 까다롭고 혈액 검사도 매번 해야 되고 약물 사용자도 많은 까다로운 약이 있어서 처방하기도 어렵고 또 유지하기도 어려운 약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항응고제도 많이 잘 발전을 해서 새로운 약들이 나와서 아픽사반, 리바록사반, 다비가트란과 같은 그 와파린보다 더 효과적으로 출혈을 예방을 하고 그리고 약물 복용에도 편하고 관리에도 편한 약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들은 이제 지질 강화제죠. 뇌경색의 가장 흔한 원인이 동맥경화이고 그 동맥경화가 혈관벽에 기름기가 끼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러한 지질 강화제, 스타틴이라고 하는 약제를 쓰면 그러한 지질 수치를 효과적으로 떨어뜨리고 동맥경화를 진행하지 않고 유지하거나 좀 더 호전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혈압이죠. 고혈압이 뇌졸중의 가장 큰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혈압을 조절하는 약을 드시게 되고 당뇨가 있다면 당뇨를 조절을 하는 약을 드시게 됩니다. 즉 급성 뇌경색은 갑작스럽게 혈전이 생겼고 그 혈전이 이제 없어졌다 하더라도 뇌경색을 경험한 원인, 즉 동맥경화가 있다거나 또는 심장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이 치료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도 혈전이 또 생겨서 2차 뇌졸중이 올 수가 있어서 이런 혈전 억제약과 그리고 동맥경화를 조절하는 약, 그리고 혈압을 낮추는 약들을 드셔야 되고 당연히 2차 예방을 위해서는 약은 끊김없이 지속적으로 유지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왜 그럼 꼭 꾸준히 먹어야 되냐? 아까로 이제 이어지는 얘기인데 뇌경색이 한 번 걸리고 잘 회복해서 퇴원을 하더라도 이 한 번으로 끝나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즉 뇌졸중이나 심장질환은 재발을 하는 질환입니다. 실제로 이제 뇌경색 환자들을 퇴원하고 1년에서 6년까지 이렇게 추적 관찰을 해보면 초기에 재발이 많습니다. 퇴원하고 3달 이내에 한 3에서 4%의 환자가 뇌졸중이 다시 재발을 하고 한 1%는 심근경색과 같은 심장질환이 생기기도 하죠. 그리고 1년째는 한 6% 정도 뇌졸중이 재발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폭은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5년, 6년이 지나도 뇌경색을 한번 앓았던 분들은 조금씩 뇌경색이 생길 위험도는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뇌경색 예방 약물이나 예방 활동은 6년을 넘어서 굉장히 장기간, 대부분 일생 동안이라 일생 기간이 되는데 일생 기간 동안 예방에 힘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뇌경색으로 입원한 환자들을 보면은 이제 100명 중에 한 70명 정도는 처음 뇌경색을 앓는 분입니다. 근데 한 20명 정도, 25명 정도는 뇌경색이 한 번 있었다가 재발해서 다시 입원을 하신 분들이 한 100명 중에 한 25명 정도 차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재발의 원인 중에 하나가 약물을 임의로 조기에 중단을, 혈전 약을 조기에 중단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좀 안타까운 경우가 있죠. 특히 뇌경색이 생기고 한 달 이내에 이런 혈전 약을 안 드시게 되면 뇌경색이 재발할 확률이 한 3배 정도 더 높아지기 때문에 뇌경색을 앓은 분이라면 특히 초기에는 항혈전제를 잘 드셔야 되고 장기적으로도 그 위험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헷갈리시는 부분들인데 항상 이제 응급실에서 치료를 마치고 병동에서 또는 외래 진료를 볼 때 계속 내가 혈전을 용해하는 피떡을 녹이는 약이 계속 들어가냐고 이제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혈전 용해술이라고 하는 약은 아까도 처음에 앞서 시간에도 잠깐 나왔다시피 생긴 혈전을 빠르게 녹일 수 있는 약입니다. 즉 초급성 뇌경색에 한해서 단기간에 하는 치료죠. 그래서 이러한 혈전 용해술은 정맥 주사로 치료가 되고 딱 1회 초기가 뇌경색이 생긴 보통 4.5시간 이내에 투약이 시작이 되고 1시간 이내로 이 치료는 종결이 됩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제 새로운 테넥테플라즈라는 약이 더 나오긴 해서 투약이 조금 더 편리해지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뇌경색 환자분들이 계속 먹는 약은 이 혈전을 녹이는 약이 아니라 혈전이 또 생기지 말라고 혈전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약을 이제 장기적으로 드신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건강 검진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국민 건강에 굉장히 좀 이바지하는 면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건강 검진, 내시경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수술이 예정이 돼 있을 때 약을 끊어야 된다라고는 이제 알고 계셔서 이 약을 끊어야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다양한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결국에는 혈전을 예방하는 약은 이제 뇌경색 입장에서는 혈전이 뇌경색이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만 다른 말로 이 혈전은 피가 났을 경우, 상처가 생겼을 경우 그 상처의 피딱지와 같은 상처를 아물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혈전이 이제 안 생기게 되면 수술 같은 피가 나는 상황에서 혈전을 억제하는 약을 먹겠다라고 하면은 이 수술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피가 굉장히 많이 나겠죠. 그래서 출혈로 인해서 위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할 때는 어떤 수술인지에 따라서 항혈전제는 끊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뇌경색이 이제 언제 생겼는지, 수술 종류가 뭔지, 내가 어떤 약을 먹는지에 따라서 조금 미세하게 달라집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뇌경색이 생기고 초기 3달까지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초기 3달 이내에는 혈전약을 끊는 건 안 좋죠. 굉장히 뇌경색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정된 검사가 그냥 정기검진이다. 또는 수술인데 급하지 않은 수술이다. 수술을 6개월, 1년 미뤄도 상관이 없다. 그 수술로 인해서 얻는 이득이나 부작용이. 그럴 경우에는 뇌경색이 생기고 나서 최소한 한 6개월이나 9개월은 지난 이후에 수술을 하시는 게 그때 혈전약을 끊는 게 조금 더 안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술 종류에 따라서 피가 나는 위험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치료가 피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이 되면은 혈전약을 끊어야 되겠지만 피가 별로 안 날 것 같다. 또는 피가 나도 국소적으로 잘 지혈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혈전약을 안 끊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들 하시는 치과 치료, 스케일링이나 충치 치료나 발치기를 1, 2개 정도 한다고 하는 것은 출혈 위험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출혈이 생긴다 하더라도 치과 선생님이 진료 중에 바로 지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개의 종류의 항혈소판제는 드시면서 하시는 게 뇌졸중 예방 측면에서는 좋겠죠. 그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하시는 위대장 내시경도 내시경만 하는 거는 그렇게 출혈 위험이 높지 않아서 혈전약을 드시면서 그러니까 항인고제는 아니다 하더라도 항혈소판제 하나는 드시면서 하는데 큰 지장은 없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이제 진료를 한 번에 빠르게 패스트 트랙으로 잘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위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거기서 이상이 보이면 그 현장에서 바로 용종을 떼어주거나 조직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피가 날 수 있겠죠. 조직을 떼어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게 내시경 검사와 함께 조직 검사와 용종 절제술을 같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혈전약을 일부 좀 중단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백내장 수술 아니면 소규모 피부 수술 같은 경우도 피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서 대부분의 약을 드시면서 할 수가 있는데 일부 내 컨디션에 따라서 출혈 위험이 높다고 하면은 약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겠고 특히 큰 수술, 복부나 정형외과적 수술을 할 때는 약을 좀 중단할 필요가 있고 앞서 말한 뇌수술이나 척추수술은 피가 조금만 나도 이게 마비가 생기거나 예후가 나빠질 수가 있어서 반드시 중단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뇌혈관 수술은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도 이제 아스피린 정도는 유지하면서 하기도 하죠. 그리고 약 중단 기간이 내가 어떤 약을 먹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스피린을 먹고 계시다고 하면은 한 5에서 7일 정도 중단을 하면 되고, 클로피도그렐은 5일, 실로스타졸은 한 2, 3일 정도 중단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거는 하루 이틀만 중단을 하시면 됩니다. 즉, 아스피린이 이제 어디서 혈전약은 일주일 중단해야 된다라고 들어서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이 실제로 한 일주일 정도 중단, 불필요하게 이제 길게 중단을 할 경우에는 뇌졸중이 생길 위험도가 중단 기간 동안 늘어나기 때문에 항응고제를 드실 때는 좀 더 짧은 기간, 와파린이 아닌 항응고제를 드실 경우에는 1, 2일 정도 중단하면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 사실 이 문제를 접할 경우에는 가장 정확한 정보는 의사의 지시하에 결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나를 수술하시는 선생님, 그리고 나에게 항혈전제를 처방해 주시는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언제 끊을지 또는 며칠 정도 끊을지를 개별화돼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뇌졸중이 아무래도 주변에서 경험을 하거나 이제 마비가 심한 환자들을 보면은 굉장히 겁이 나고 무서운 질환인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뇌졸중이 혈전이 생기서 생기는 건데, 생기는 병이라고 했는데, 아스피린과 같은 혈전을 예방하는 약을 미리 먹으면, 즉 뇌졸중이 없는데 나는 건강한데 뇌졸중이 두려우니까 이 아스피린을 미리 먹으면 뇌졸중이 막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거나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1차 예방이라고 하거든요. 즉 뇌졸중이 아직 안 왔는데 뇌졸중을 예방한다라고 해서 1차 예방이라고 하고, 또 뇌졸중이 온 분이 다시 2차 뇌졸중이 오는 걸 예방하는 것을 2차 예방이라고 하는데, 이 아스피린의 역할은 1차와 2차 예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건강한 분이 처음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스피린을 먹는 효과는 이제 1차 예방 효과를 보는 거고, 이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다양하게 대규모로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19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아스피린을 먹는 것이 심근경색 예방 효과가 있고, 또 특히 고령이나 여성에서는 건강한 사람이라도, 건강한 여성이라 하더라도, 뇌졸중이 없다 하더라도 아스피린을 먹는 게 뇌졸중 예방 효과가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2005년 이후로는 가이드라인에서도 여성에서는, 고령에서는 아스피린이 건강에도 드실 만한 이유가 있겠다라고 그런 약한 권고를 했었는데, 이게 요새 많이 뒤집혔습니다. 2018년도 아스피린의 1차 예방 효과에 대한 대규모 연구들이 전 세계적으로 시행이 됐었는데, 대부분 나온 결과들은 예전 같지 않다. 즉 예전에는 아스피린이라는 게 뇌경색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었고, 심근경색도 예방하는 효과도 있었고, 그게 일부 고령의 여성에서는 아스피린으로 인해 출혈이 발생할 위험보다 더 높은 경향성도 보였는데, 최근의 연구에서는 아스피린을 드시면, 뇌졸중이 없는 분인데 아스피린을 드시면 오히려 그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예방하는 효과보다 출혈의 위험이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보고들이 있고, 또 하나는 70세 이상의 고령의 노인들에게서는 아스피린을 쓰는 게 뇌경색 예방 효과는 없다. 오히려 출혈을 더 높일 수가 있어서 쓰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권장사항을 내는 연구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굉장히 조금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같은 약인데 불과 20년 만에, 15년 만에 효과가 있다 해서 효과는 별로 없고 출혈 부작용이 높다라고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뇌졸중이라는 병이 갑작스럽게 생기는 거는 이제 혈전 때문에 생기는 건 맞지만, 그 전에 이제 동맥경화나 소혈관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생기기 때문에 이 20년 사이에 이제 혈압 조절을 잘하게 되고 고지혈증을 잘 조절하게 되면서 그런 위험인자를 잘 조절하게 되니까 아스피린이 뇌졸중을 예방하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고, 그에 반해 아스피린의 부작용인 출혈은 그 위험도는 떨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잘 위험인자가 조절이 되는 경우 1차 예방 목적으로는 아스피린은 굳이 안 드셔도 된다라는 게 현재 연구 결과들에 정리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스타틴, 이제 고지혈증 약으로 대표적인 게 스타틴인데 이거에 대한 이제 부작용들을 이제 유튜브나 영상을 보시고 많이 걱정들을 하십니다. 특히 이제 당뇨의 위험을 높인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걱정이 돼서 내가 먹는 스타틴, 고지혈증 약을 계속 먹어도 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고지혈증 약은 뇌졸중 예방에 굉장히, 특히 동맥경화성 뇌졸중 예방에 굉장한 효과가 있죠. 그래서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수치를 1mol/L 감소할 경우 이제 뇌졸중의 위험이 이제 12% 정도 감소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고지혈증 수치를 어디까지 낮춰도 안전하고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지난 이제 몇십 년간 계속 되어 왔는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고지혈증 수치는 낮추는 게 더 좋다라고 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고지혈증 수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LDL 수치가 이제 100만 돼도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예방 효과가 있었다라고 해서 100 미만으로 이제 권장을 했지만 더 연구를 해보니까 더 낮은 70 밑으로 떨어뜨리면 더 효과가 좋다라는 연구 결과가 생겼고 최근에는 이제 동맥경화성 뇌졸중이 재발을 반복한다라고 하면은 55 미만까지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쁜 혈액에 있는 LDL 콜레스테롤은 이제 먹는 거와 함께 간에서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즉 입으로 기름진 음식들이나 이제 탄수화물 먹게 되면 장에서 흡수가 되면 이때는 바로 이제 LDL 콜레스테롤이 아닌 이제 킬로마이크론이라고 하는 다른 형태의 단백질이 되는데 이 단백질이 간에 들어가서 여러 대사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것이 이제 LDL 콜레스테롤의 전구체인 VLDL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즉 LDL은 간에서 생성하는 역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구로 식이로 조절을 해서 LDL을 떨어뜨릴 수 있는 수치는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위험 환자들이 목표로 하는 100이나 70 이런 경우는 먹는 걸로는 조절이 되지가 않죠. 대신에 이 간에서 LDL 생성을 억제를 하는 스타틴과 같은 약을 사용을 하게 되면 LDL 수치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빠르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적,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이렇게 낮은 수치까지 약물로서 떨어뜨릴 수 있게 되었고 그런 것들이 더 고위험군에서는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간에서 그 LDL 생성을 억제하는 스타틴을 먹지 않게 된다. 그러면은 LDL 콜레스테롤은 대부분 굉장히 다시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LDL이 잘 관리가 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약에 의한 효과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용량이라든가 강도라든가 그런 건 좀 줄여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타틴은 LDL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염증도 억제하고 내피세포도 보호하고 신경보호 효과도 있고 동맥경화 자체를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 뇌경색이 동맥경화성 뇌경색이다. 그리고 내가 동맥경화성 질환이 심하다라고 하는 분들은 스타틴은 굉장히 효과적이고 그리고 유지를 해야 되는 치료입니다. 하지만 스타틴의 위험성들이 있죠. 우려하시는 대로 당뇨의 위험에 대한 많은 언급이 있었는데 당뇨가 모든 스타틴을 사용하는 사람에서 높아지는 건 아니고 용량이 많거나 강도가 센 경우에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스타틴 제제를 다른 걸로 변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인지기능 저하가 스타틴이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경고가 많이 붙었는데 요새는 이것도 불확실한 문제, 꼭 생기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위험 강도의 수준이 낮아졌죠. 가장 흔한 임상에서 접하는 부작용들은 간 수치가 오르는 겁니다. 간 수치가 너무 많이 오르거나 또는 근육통이 너무 심한 경우인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스타틴을 잠깐 쉬고 조금 더 이런 부작용이 낮은 스타틴으로 변경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내가 스타틴을 먹어야 되는 상황, 즉 동맥경화가 심한 뇌졸중이라고 하면 이 약을 끊기 전에 아니면 약을 바꾸기 전에 이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우선 돼서 저는 우선 여기까지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